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N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이슈 짚어봅니다. 안채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관련 업체들이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한 디지털 자산 관련 업체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업체인가요? 네, 미국의 대형 디지털 자산 채굴업체인 코어 사이언티픽입니다. 현지 시각 21일 블룸버그 통신이 코어 사이언티픽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어 사이언티픽은 이날 오전 텍사스 법원에 챕터 11에 따른 파산 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코어 사이언티픽은 세계 최대 디지털 자산 채굴업체 중 하나로 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업체입니다. 이게 미국의 최대 채굴업체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채굴 기업인데요. 코어 네. 사이언티픽. 파산이 갑자기 된 이유가 뭔가요? 네, 코어 사이언티픽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파산보호 신청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치솟는 에너지 비용, 그리고 연관된 디지털 자산 대출업체 셀시우스의 파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코인 한 개당 가격이 6만 9천 달러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또 현재 1만 6천 달러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채굴에 필요한 에너지 가격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이유로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코어 사이언티픽의 최대 고객 중 하나였던 셀시우스는 지난 7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면서 파산 신청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코어 사이언티픽의 시가총액도 지난해 7월에는 43억 달러에 달했으나 지난 21일 기준으로 7,800만 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 98% 정도 급락한 수준인데요. 또 코어 사이언티픽은 자사의 부채가 13억 3천만 달러, 자산은 14억 달러로 현금 흐름은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 장비를 위해 조달한 부채를 갚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이 코어 사이언티픽이 갑자기 파산 보호를 신청을 하긴 했지만 그 전부터 사실은 파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조짐이 엿보였는데요. 지난 9월에 파산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그때 어떤 내용을 좀 밝혔나요? 네, 지난 9월에 코어 사이언티픽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에 성명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회사가 기업으로서 계속 존재할 수 있는 능력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서류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트코인의 가격 추락, 채굴에 드는 전력 비용 상승, 그리고 업계 도미노 파산을 이끈 셀시우스와의 소송 등으로 인해서 유동성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곧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의 상환을 이행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코어 사이언티픽은 비트코인 24개와 현금 약 2,600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회사 측은 이 현금 자원이 2022년 말 또는 그 이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회사가 합리적인 기간 동안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능력에 의문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에 데이터 업체들, 온체인 데이터 업체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6,800달러 선 오늘 기준으로 오르내리고 있는데 한 18,800달러 정도가 원래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달러 정도 지금 미치고 채굴을 하고 있다는 건데 코어 사이언티픽 이외에도 많은 채굴 업체들이 좀 파산 위기에 놓이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 파산 신청 이후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코어 사이언티픽 본인 측은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부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그룹의 협상을 통해 정상적인 운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어 사이언티픽 외에 다른 채굴업체에 대한 전망 또한 나왔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미국의 또 다른 대형 디지털 자산 채굴업체인 그리니지 제너레이션 홀딩스도 대출기관과 채무 재조정 협상에 들어가서 파산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앞서 얘기하신 챕터 11 파산이 이 당장 뭐 회사를 좀 망하게 하겠다라기보다는 기업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좀
부채를 정리하고 또 상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좀 하루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한 거래소에서 디지털 자산 중에 시가총액 2위인 다들 아시는 이더리움을 상장 폐지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당 거래소는 팍스풀이라고 하는데 이 팍스풀 측에서 밝힌 이더리움 상장 폐지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 개인 간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팍스풀이 이더리움을 상장 폐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팍스풀의 CEO인 레이 유세프는 21일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이더리움을 시장에서 쫓아냈다라고 적었는데요. 유세프는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 탈중앙화 부족, 그리고 생태계에서의 계속 증가하는 사기 유포 등을 상장 폐지 이유로 꼽았습니다. 유세프는 이더리움은 협정 세계시로 12월 22일 12시까지 공식적으로 플랫폼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세프는 작업 증명의 대안으로 종종 언급되는 지분 증명은 이더리움을 본질적으로 법정 화폐의 디지털 형태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팍스풀 CEO는 지난 11월 FTX 붕괴 이후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의 자체 보관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유세프는 디지털 자산 사용자들에게 비트코인 보유 자산을 자체 보관소로 전환할 것과 팍스풀 사용자들도 이를 따라주기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바이낸스 관련한 소식인데요. 네. 재무 정보가 좀 깜깜이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FTX 붕괴하면서 바이낸스도 준비금 증명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지만 사실 뭐 해결이 본질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9일에 로이터 통신은 바이낸스 관련 각종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회사의 재무 구조 등 기업 구조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바이낸스는 올해 2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경 8,600조 원 이상의 거래량을 처리했습니다. 거래량 기준으로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거대 거래소인 겁니다. 하지만 바이낸스는 본사 위치와 매출, 이익, 보유 현금 등 기본적인 재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체 디지털 자산인 바이낸스 코인이 있지만 이 코인이 회사 대차 대조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 또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낸스는 고객들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 돈을 빌려주고 고객들이 빌린 자금으로 마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베팅이 얼마나 큰지, 회사가 관련 위험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또 고객 인출에 대비한 준비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바이낸스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굉장히 불안감이 커질 것 같은데 바이낸스와 다르게 또 2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상장도 되어 있고 또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아예 없는 건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인베이스는 뉴욕 증시 상장사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이낸스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상세한 재무제표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또 바이낸스는 새롭게 미국 내 거래소를 설립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미국 당국들의 감독을 피해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바이낸스가 사업과 관련한 규제 라이선스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몇몇 유럽 국가들과 두바이 등 14개국의 바이낸스 관련 문서를 로이터가 검토한 결과 바이낸스는 이들 당국에 사업 관련 정보를 거의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바이낸스의 어떤 불투명성, 아주 독자적인 행보죠. 여러 가지 지적들이 과거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수정된 바가 없고 지금은 조금 급박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또 나오는 지적들에 대해서 바이낸스 어떻게 막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우선 패트릭 킬먼 바이낸스 최고 전략 책임자는 바이낸스가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로이터의 입장에 절대적으로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에서 공개해야 하는 기업 재무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서 6개월의 공개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그러면서 바이낸스는 비상장 기업으로서 회사 재무 상황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낸스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이 재무 상황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또 데이터 처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걸 직접 좀 눈으로 확인해봐야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바이낸스 측의 재무 상황을 우리가 좀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라던가 이런 건 없는 상황인가요? 직접 보기보다는 그간 바이낸스 CEO인 창펑자오의 공개 코멘트나 과거 회사의 성명, 그리고 블록체인 데이터, 벤처 캐피털 거래 등을 통해서 바이낸스의 재무 상황을 일부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은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들에 따르면 바이낸스 사용자는 1억 2천만 명 이상이고 지난해 기준 거래량은 3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경 4,300조 원입니다. 창펑자오는 인터뷰에서 바이낸스 매출의 90% 정도가 디지털 자산 거래에 의존하고 있고 현금 준비금이 상당히 많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총 19억 달러 규모의 벤처 투자를 했으며 10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 펀드, 산업펀드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디지털 자산 거래로 인한 바이낸스의 매출 추정치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고 전체 거래소를 통제하는 주체가 어떤 회사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바이낸스의 서류상 본사 주소는 조세 회피처인 케이맨 제도로 돼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올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와 두바이에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로 등록했는데요. 그 어떤 곳에도 바이낸스의 주 거래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바이낸스 재무 상황에 대한 의혹이 지금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 사실 좀 만만치 않게 볼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오늘 프랑스 디지털 자산 투자자 단체가 바이낸스를 형사 고소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 20일에 프랑스 디지털 자산 투자자가 바이낸스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파리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바이낸스가 당국 승인을 받기 전부터 서비스를 홍보해서 대중을 오도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바이낸스는 올해 5월 프랑스 금융시장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그 전부터 프랑스에서 거래소 홍보를 시작했다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인 겁니다. 다만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검찰이 정식 수사를 시작하는 건 아닌 만큼 이후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FTX 사태에 이어서 바이낸스까지 좀 신뢰에 금이 가는 상황들이 생긴다면 굉장히 불안해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상황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소식은 또 FTX 소식입니다. FTX 붕괴로 고객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던 샘 뱅크먼 프리드 전 CEO가 바하마 교도소에 지금 있는데 여기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알려져서 논란입니다. 어떤 특별 대우를 받았나요? 네, 현지 시각 21일에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익명의 바하마 교도소 관계자가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일반 수감실이 아닌 의무실에서 생활했고 또 TV를 시청하기도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는 미국 검찰로부터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돼서 지난 12일 바하마 당국에 체포됐는데요. 원래 바하마 교도소는 여우 고개라는 별명도 있을 만큼 수감자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샘 뱅크먼은 다른 4명의 수감자와 함께 의무실을 썼습니다. 샘 뱅크먼을 감시하기 위해 전담 경비원이 배치됐고 교도소 의료진이 하루 2번 건강 상태를 체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또 샘 뱅크먼 프리드는 음식도 특별하게 제공받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난번에도 전해드렸는데 보석 신청을 하면서 자기가 채식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했는데 교도소 안에서도 채식 요리를 제공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특별 전화선을 이용해서 변호사와 수시로 통화를 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바하마 정부에 폐를 끼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샘 뱅크먼 프리드가 지금 이제 원래 있었던 교도소 자체가 화장실이 따로 없는 교도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국제적으로도 아주 최악의 환경에 꼽히는 15개 교도소 안에 들어가는 교도소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의무실에서 생활을 한 것은 확실히 특수한 어떤 대접을 받은 건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았지만 사실 미국으로 송환되면 그런 대우를 계속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샘 뱅크먼 프리드는 언제 미국으로 송환되나요? 네, 사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샘 뱅크먼을 태운 비행기가 뉴욕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아까 오후에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나 블룸버그는 샘 뱅크먼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변호인단을 통해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안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은 당초 송환을 강하게 거부하던 샘 뱅크먼이 태도를 바꾼 이유가 미국에서 보석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어느 정도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검찰은 앞서 샘 뱅크먼 프리드를 형법상 사기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돈 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요.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샘 뱅크먼은 최대 115년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샘 뱅크먼은 파산 신청과 CEO 사임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FTX에서 리스크 관리를 실패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형사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음은 위믹스 소식입니다. 위메이드가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퇴출은 됐지만 계속해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듯한데요. 21일 어제죠. 디지털 자산 위믹스의 유통 계획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이 목적이 투명한 수축 토큰 경제를 지향하고 또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조금 더 전해주시죠. 네, 유통량 논란 그리고 상장 폐지를 겪은 후에 신뢰도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선 위믹스 측은 유통량 기준에 대한 정의를 얘기했는데요. 위믹스 코인의 유통량은 총 발행량에서 유통되지 않은 미유통량을 제외한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 총 발행량은 누적 발행량에서 소각 물량을 제외한 전체 물량으로 정의했습니다. 또한 위믹스 재단의 보유 물량을 전부 다시 락업하고 2023년 1월부터 5년 동안 선형 균등 공급을 통해서 추가로 유통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공개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우선 코인마켓캡과 코인게코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위믹스의 총 발행량과 유통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는 쟁글의 새로운 실시간 유통량 정보 모니터링 서비스인 라이브워치를 통해서도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위믹스 측은 유통 계획을 토대로 적극적인 소각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메가 에코시스템의 경제 규모 성장과 위믹스 가치 극대화를 지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런 노력들이 논란이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좀 시행이 됐었다면 더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앞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